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차오가 갔네. 차오가 같아.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저 2588 대리운전 홍대동 김수미예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차오르 정렬 2588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법원이 조홍천 전 공직기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비판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이 조급증이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검찰은 조홍천 전 비서관이 정윤회 씨 국정기획 문건 등 청와대 문건 17건을 박지만 이지 회장에게 보고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성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과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엄정 대응 지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조 전 비서관 구속으로 이번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 했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어 보입니다. 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제 영장이 기각된 만큼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앞서 법원은 청와대 문건 유출자로 지목됐던 서울경찰청 소속 최모 경위 그리고 한모 경위의 구속 영장도 기각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영장이 기각된 뒤에 최모 경위는 동료인 한모 경위가 청와대 측으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사건의 실체는 안 보이고 말만 무성해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또 이 땅콩 회항 관련해서요. 이 대한항공의 조현민 전부가 네. 언니인 조현아 부사장에게 보낸 메시지가 이게 공개되면서 파장을 낳고 있죠. 네, 이게 그렇습니다. 좀 문자 메시지 맞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으로 복수하겠다. 네, 복수하겠다. 형제가 용감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것을 또 왜 흘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으로 잠잠해지는가 싶던 여론이 동생 때문에 다시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임직원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구설에 올랐었던 조 전무는요. 언니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오늘 오전에 곧바로 조 전무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어젯밤 늦게 구속 수감됐죠? 그렇습니다. 어제 밤늦게 서울 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조현아 씨는 신입 거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신입 거실이라는 것은 처음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이 적응 기간을 거치도록 일정 기간 생활하는 방입니다. 한 4명에서 5명 정도가 함께 생활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여모 상무도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번 땅콩회항 사건으로 이 재벌가의 민낯을 본다는 일이 얼마나 서로 민망한 일인지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서울 도심지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41개의 동공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서울시가 일본 최대 탐사 용어업체인 용역업체인 지오서치와 함께 여의도역과 교대역 주변 그리고 종로 3가역 주변을 조사한 결과 41개의 동공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서울 도심지 주요 도로 1,500km 가운데 불과 61km 구간에서만 이렇게 많이 동공이 확인됐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교대역에서 강남역까지 서초대로 구간 3군데를 비롯해서 종로 3가역에서 시작되는 도남은로 구간 등지에서는요. 이 안전이 우려되는 수준의 동공이 집중적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일단 서울시는 날씨가 풀린 대로 굴착해서 원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다시 제1롯데월드에 관한 소식인데요. 지하 주차장에서 바닥에서
무슨 무더기 균열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네.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그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지하주차장 2층에서 6층까지 광범위한 바닥균열이 진행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서울시는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오늘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에 따르면 균열이 가장 심각한 지하 4층 주차장의 경우에는요. 모두 42개 구획이 균열이 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한 곳당 6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약 240대 주차가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롯데건설 관계자는요. 이 몰탈이라는 마감재에 의한 균열이라면서 전 세계 어떤 공법으로도 발생을 막을 수 없다. 한마디로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조사를 해봐야죠. 네. 여행 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 이 피의자가 자백을 했네요. 성폭력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드러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가 오늘 2차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피의자 정영근 씨는 지난 20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전모 씨와 술을 마시던 중에 전 씨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반항하자 집에 있던 둔기와 흉기를 가지고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 씨는 초기 조사에서는요. 이 술에 취해서 다투다가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지만 그랬었죠. 네, 어제 오후 프로파일러 등을 동원해서 2차 신문에 들어가자 이같이 시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사건 발생 이후인 22일부터 잠적해서 도피하다가 범행 9일 만인 지난 29일 서울 을지로에서 검거된 바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 또 12월 상승률은 0%에 진입을 해서 와, 이거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거 아니냐, 디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통계청에 따르면 그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로 그 작년에 이어서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그 전년 동월 대비 0.8%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는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 안정 목표인 2.5에서 3.5%를 한참 밑도는 수준입니다. 통계 작성 개시 이래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이 2년 연속 1%대에 그치면서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인 그 디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농축수산물 가격과 석유류 제품 가격이 2에서 4%대에 하락하면서 네. 낮은 물가 상승률의 주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이런 공급 측면 요인 외에도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저하의 영향도 있어서 그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물가 상승률이 낮으면 값이 싸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 좋다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예, 물가 상승인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더 우려하는 거는 그 경기 침체 상황에서 그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또 소비자가 지출을 줄이면서 물가가 하락하고 또 이는 실업 증가로 이어지면서 결국 그 경기가 나빠지는 불황으로 그 악순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예, 일본의 그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1991년부터 그 장기 불황을 겪은 기간 동안 물가 하락에 이어서 그 부동산 주식이 폭락하고 이게 경쟁 성장률이나 자산 담보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답습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내년에는 내수 회복에 따른 수요가 상승하고 그 담배값 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2%로 올라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새해에 달라지는 정책들 많이 있죠. 어떤 게 있는지 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하락하는 게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내일부터 5.9% 내려갑니다. 네. 예, 원료 가격이 내렸기 때문인데요. 월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현재 11만 400원에서 10만 4천원으로 6천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5,21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58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가운데서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킬로미터당 97g 이하인 중소형 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100만 원 지급되고요. 네. 또 병사 문급도 인상이 됩니다. 15% 인상이 되는데 그 상병 기준으로 보면 그 올해는 13만 4,6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5만 4,800원이 됩니다. 예, 그리고 기초연금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그 올해 최고 20만 원에서 내년 최고 20만 3,600원으로 3,600원이 오르고요. 네. 지급 대상은 447만 명에서 463만 7천 명으로 확대가 됩니다. 네. 또 영유아 보육료는 만 0세를 기준으로
39만 4천 원에서 그 3%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그 카센터, 차 부품 판매점, 전세버스 이런 경우에는 그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은 의무적으로 그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되고요. 의무적으로. 예. 예. 그리고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이어야 되고 그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그 매매나 전세의 경우에 그 가격 구간이 신설되면서 그 요율이 그 하락이 되면서 그 전체 수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네. 자, 새해가 되면 새해 결심을 도와주는 결심 상품이라는 것들이 있다면서요. 예. 예. 어떤 것도 있습니까? 네, 그 세운 계획이 작심삼일로 끝나기 마련인데요. 예,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금연 보조제, 다이어트, 운동 관련된 그 새해 결심 도우미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내일부터는 담배값이 인상이 되니까 금연초, 금연 패치, 전자담배, 은단 등 금연 보조 용품 판매가 그 온라인몰이나 대형 마트에서 크게 늘고 있고요. 네. 또 다이어트 식품, 어학 프로그램, 접이식 실내 사이클, 요가 매트 등 그 건강 관련된 그 상품들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또 한 온라인몰이 그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그 내년에는 어떤 상품이 인기가 있을까 이제 예측을 해봤는데요. 예. 네, 먼저 그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압축 쓰레기통 등이 각광받을 것으로 봤고요. 아, 그래요? 또, 예, 네. 그리고 또 저유가가 계속될 가능성이 전망되면서 예, 평균 항공료, 할증료 인하 가능성에 따라서 해외 여행 상품, 여행 가방 등도 특수를 누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제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지순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에어아시아기가 실종진이 나올지인데요. 수색 속보부터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다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여객기 동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수색을 이끌고 있는 인도네시아 당국은 음향 탐지기와 소나를 동원해서 자바해 바다 밑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요. 네. 실종 나흘째인 오늘 바다 밑에서 실종 여객기의 동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체가 뒤집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네. 정확한 상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당국은 잠수부들이 수심 30m까지 수색할 수 있다면서 수색 해역 수심이 얕아서 별도 장비 없이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국은 여객기 동체 발견 사실을 탑승자 가족에게 알렸고요. 예. 생사 확인에 목말라 하던 가족들은 비행기 동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다소 풀렸지만 결국 여객기가 추락한 것이 확실해지자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첫 희생자가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희생자 추가 발견 소식이 속속 들어오고 있죠. 지금까지 몇 명이 발견됐습니까? 네, 지금까지 수습된 시신은 모두 7구입니다. 7구. 오늘 발견된 시신이 지금까지 4구고요. 네. 여기는 승무원 복장을 한 여성의 시신도 1구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어제 시신 3구가 수습됐습니다. 시신 대부분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구명조끼를 입은 시신이 발견돼 추락 상황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객기가 바다 표면과 충돌하기 전까지 구명조끼를 입을 정도의 시간은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예. 하지만 조종사들이 조난 신호를 보내지 않은 점으로 미뤄서 사고 당시가 긴박했다고 볼 수도 있어서 추락 원인과 상황은 여전히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네. 동체가 발견됐으니까 사고 원인을 밝힐 열쇠가 되겠죠. 블랙박스. 블랙박스를 어떻게 얼마나 신속하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색에 동참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블랙박스 신호를 잡기 위해서 잠수함 탐지기 2대를 급파했고요. 네. 구축함 지원을 약속한 미국도 해군 연안 전투함이죠. 포트워소를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중국의 미사일 호위함도 수색 현장에 접근해 있고요. 이 밖에 우리나라와 호주,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가 동참해서 수색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습니다. 네. 결국 대규모 시신 수습 작업과 함께 블랙박스 확보가 이루어져야 네. 에어아시아기 사고를 둘러싼
각종 의문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군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수건이 해킹 사건. 이게 이제 북한 소행이 아니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네,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구 소행이라는 겁니까? 네, 지난 19일이죠.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소니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부를 지목했습니다.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비례적 대응을 천명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런데 소니 해킹 사건이 소니 영화사의 불만을 품은 내부자들의 소행일 수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죠. 노스는 자체 조사 결과 소니 해킹 사건이 부분적으로 내부자 소행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네. 또 북한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네. 노스는 이런 조사 결과를 FBI에 설명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레나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전직 소니 영화사 IT 담당 직원이 해고의 불만을 품은 것이 해킹 동기라는 구체적인 설명까지 곁들였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소니 해킹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라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던 미국 정부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그러네요. 미국 국무부는 노스의 조사 결과가 사실이라고 해서 북한 배후설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네. FBI 결론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애써 고수했습니다. 네, 그거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YTN 감사합니다. 국제부의 지순한 기자였습니다. 내년에는 전화위복의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국민들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선거 앞두고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은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과연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왠지 제가 팽당한 것 같고요. 토사구팽이 씁쓸하지만 제일 먼저 생각나네요. 2015년에는 약속을 찰떡같이 이렇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승님 감춘이라고 우리가 좀 더 힘을 내고 모든 일에 정성을 기울이고 다 잘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우이독경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나는데요. 정치인들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게 문제였잖아요. 정윤의 문건과 관련해서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이 요구하지만 정치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만 담아듣고 그렇지만 세용지마라는 사자성어가 가장 좋겠죠. 2014년도에 힘든 일이 많았고 대내적으로 불안한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2015년도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새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진감래요. 2014년 매우 힘들었는데 2015년에는 그 힘든 거를 먹고 단 아주 좋은 희망찬 201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교수들이 뽑은 2014년의 사자성어는 지록위마였습니다.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다는 뜻이었는데요. 거짓된 행동으로 윗사람을 농락하는 모습에 일침을 가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2014년의 마지막 날을 맞아서 뉴스 정면 승부가 시민 여러분들에게 2015년의 사자성어를 여쭤봤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말씀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특히 잘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우이독경의 모습이 사라지고 유권자가 토사구팽 당하지 않고 더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2015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이신가요? 아버지가 주인공인 영화 한 편이 연말 극장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윤재균 감독의 국제시장이 바로 이 영화인데요. 오직 가족을 위해서 굳세게 살아온 우리네 아버지들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곳곳에는 아버지들의 웃음과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데요. 6.25 전쟁, 베트남 파병 같은 한국 근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다룬 대서사시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정면 인터뷰 가장 평범한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 국제시장의 윤재균 감독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봉 12일 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했으니까 아주 축하받으실 일이죠.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무엇보다도 부모님 세대, 다음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국제시장을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가족과 또 부모님의 소중함을 많이 알게 됐다고 격려를 해주셔서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 이렇게 이 영화가 사랑받고 있는 비결이 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감독의 입장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마 공감이 아닐까 싶어요. 공감. 아, 네. 아마 부모님 세대분들은 직접 그 시절을 겪으셨던 분들이니까 네. 향수를 또 느끼시고 또 어떤 추억의 여행을 하시는 것 같고 네. 또 젊은 세대들은 이제 겪지 않은 어떤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경험하는 거를 또 되게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네. 또 많이 웃고 또 많이 울시고 네. 되게 세대 간에 있어서 좀 공감을 갖다가 많이 한 부분들이 아마 관객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거 어떻게 시작된 이야기입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 역시 뭐 다른 어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평생을 이제 가족을 위해서 또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예. 제가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런지 그 아버님한테 정말 수고하셨다고 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을 제가 차마 못 드렸어요. 예. 그게 제가 이제 평생의 한으로 이제 남고 있었는데 네. 저도 이제 2004년도에 저희 또 첫째 아들이 이제 태어나고 제가 아빠가 되어 보니까 예. 그때부터 이제 아버님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아, 네. 예, 그때부터 아마 사실 좀 이제 시작이 된 영화가 바로 국제시장입니다. 네. 이 영화에서는 주로 1950년대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버님 세대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이니까 예. 제 아버님, 제 부모님 세대니까 아마 또 어린 친구들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인터스텔라도 그렇고요. 이 부성애를 다룬 영화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대, 이 시점에서 이 아버지가 우리 관객들의 마음을 울릴까요? 이것도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아무래도 이제 살기가 또 어렵고 힘들고 예. 이럴 때는 또 당연히 뭐 어머니도 물론 생각이 많이 나겠지만 또 네. 그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아마 IMF 당시에도 이제 그랬었고 그래서 요즘 세대가 조금 더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좀 의지할 때가 필요하지 않나 아버님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또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영화 만드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촬영하면서도 예, 아버님 생각도 많이 나고 네. 생각도 많이 나고 예, 좀 많이 뭐 진정성을 가지고 찍다 보니까 좀 네. 감정이 울컥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실제로 윤 감독께서는 국제시장에서 나고 자라셨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나고 자란 건 아니고요. 네네.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예.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자주 찾아가고 뭐 친근하고 익숙하고 했던 그런 공간이 이제 바로 국제시장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요즘 그 영화 덕분에 말이죠. 국제시장 찾으신 분이 더 많아졌답니다. 정말 감사드릴 만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전에는 또 이 해운대라는 또 영화 때문에 또 아주 크게 아주 히트를 치셨었는데 완전히 이건 부산 홍보대사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뭐 고향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이제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저도 뭐 어차피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누구보다 또 얼만큼 이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있고요. 예. 근데 뭐 일부러 꼭 뭐 부산을 고향을 배경으로 해서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 출발했던 영화는 이제 국제시장은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고, 네. 그러셨군요. 좀 성급한 질문이긴 한데 말이죠. 다음 영화도 부산입니까?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뭐 다음 영화는 뭐 이제 자갈치냐 뭐 광안리냐 뭐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네. 작품의 성격에 따라서 장소는 충분히 이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여러 이제 우리 근대사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은 거의 망라되다시피 한 게 아닌가 하는 싶을 정도예요. 뭐 특별히 이렇게 그런 사건들을 선택하신 기준 같은 게 있으셨나요?
일단 뭐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사실 이제 6.25를 이제 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네. 예, 6.25와 또 6.25를 어떤 뭐 완벽한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조금 마무리를 어느 정도는 했다고 생각되는 그 이산가족 찾기 80년도의 장면은 이제 넣는 데는 큰 이견이 없었는데 네. 힘들고 어려운 시절 또 뭐 가난하고 고단했던 시절에 열심히 일하는 이제 그 장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두 정도의 이제 시퀀스, 파독 광부 간호사,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전 이 두 시퀀스를 결정하기까지는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사실 뭐 한 가지 뭐 예를 든다 그러면 꼭 넣고 싶었는데 이제 빠졌던 부분이 이제 중동 건설 거기에 이제 그 열심히 일하셨던 우리 파견들 많이 나오셨죠. 예. 그런 부분도 이제 넣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화가 이제 2시간이라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네. 한정적으로 또 선택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때문에 최종적으로 파독 광부 간호사 부분과 베트남전 부분이 이제 최종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랬군요. 넣고 싶은 거 다 넣으셨다면 한 4시간짜리 영화 될 뻔하죠. 그렇죠. 정전 회장도 등장하고 뭐 앙드레 킴도 등장하고요. 그냥 그 선택하실 때도 상당히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이제 선택 기준은 제 나름대로는 이제 정했었던 게 사실 이제 이 영화가 이제 따뜻한 가족 영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린 아기들 그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손잡고 와서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은 이제 정치적인 부분은 이제 배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닌 경제, 사회, 문화, 또 스포츠 이런 쪽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종정 선생님, 앙드레 김 선생님, 남진 선생님, 그다음에 또 이만기 선생님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다. 네, 그것도 아주 엄밀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하셨군요. 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도 이제 포함이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또 이제 그런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서도 시선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흥행하는 만큼 논란도 있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예. 어떻게 느끼셨나요? 사실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그런 논란이 있다는 걸 이제 기사나 이런 걸로 이제 접했었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제가 이 영화를 이제 만든 이유가 어떤 뭐 거창한 정치적인 이념적인 그런 목적으로 만든 영화가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평생 이제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못 드려서 저희 아버님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시작한 영화잖아요. 예. 그래서 영화를 이제 보시는 분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르게 보실 수 있다는 거는 다 이해를 하는데 제 시장은 저의 뭐 개인사에서 출발한 영화고 그다음 순수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시작한 영화이기 때문에 좀 더 너그러운 시선으로 좀 더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시선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이제 영화 보시는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천만 관객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새해 꿈 좋은 꿈 꾸시고 좋은 성적표 받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시장의 감독이시죠. 윤재균 감독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12월의 마지막 날이라 차가 정말 많습니다. 또 제아의종 타종 행사로 보신각 주변 교통 통제됐는데요. 오늘 밤 11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종로, 우정국로, 청계천로, 무교로 등 일대 도로가 통제되면서 이 구간을 지나는 버스도 함께 우회됩니다. 지금도 청계천로 주변으로 이동하기가 무척 어려워서요. 30분 정도는 시간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강남역 주변으로도 차가 많이 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강남 한복판에서 새해 맞이 행사가 있는데요. 이 사전 행사 9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도 테헤란로 선릉역에서 삼성역까지, 역삼역에서 강남역까지 많이 밀려 있고요. 신촌로에서는 지금 사고 소식도 들립니다. 신촌 기차역에서 명물거리 가는 길 하위차로에 사고 발생했고요. 동막로 창전사거리에서 마포세무소 앞에서도 끝차로에 사고 발생하면서 각각 어렵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피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네, 새해에는 어떤 뉴스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9093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새해에는 세월호에 있는 9명 모두 부모님 곁으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2079번님께서는요. 비행기 사고, 환풍구 추락 사고, 제2의 세월호 사고 같은 사고 소식이 하나도 없어서 도대체 기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기사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 자제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 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을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식이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새해에는 제발 국회의원들이 여당 야당 따지지 말고 서로 밥그릇 싸움도 하지 말고 협심하고 협력하여서 서민들이 안정되고 여유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민생정치에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768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내용입니다. 새해에는 어떤 뉴스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까?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훈 선생님. 영월에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자리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 남자의 정치 수다입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경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2014년 대한민국 정치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 금년주 정치권을 둘러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적표 좀 매겨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성적. 네. 우선 이렇게 하죠. 네. 청와대에서 잘하고 잘못한 거, 또 여당이 잘하고 잘못한 거, 야당이 잘하고 잘못한 거,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한번 보는데요. 우선 청와대 얘기 어느 분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님. 청와대 대통령께서 제일 잘한 게 지금 외교 안보 이제 국방 관련 분야라는 것이 이제 대체로 정평인 것 같고요. 외교 안보 국방. 예. 특히 이제 제가 중시해서 보는 부분은
이게 외교를 중국 외교에 방점을 크게 두신 것 같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과거에 이제 어떤 보수 정권이라면 미국 중심의 안보 외교로 흐르던 측면이 있었는데 네. 어차피 지금 현재 돈은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받아 쓰는 형편이고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과거 정부까지만 해도 너무 이제 어떤 이 현실과 좀 괴리가 있는 외교를 해왔다.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외교의 어쨌든 무게중심 축이 중국으로 상당히 이동을 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서 앞으로 장래까지도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외교 어떤 초석을 깔았다. 그게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네. 이제 못한 부분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대통령께서 이제 후보 시절에 공약하셨던 부분이 조금 부족하게 실천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가령 이제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도 뭐 전면적으로 지급을 하겠다 그러는데 상당히 이제 대상을 좀 일정 부분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네. 또 누리과정 예산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이제 지자체에 떠넘긴 부분도 있고 가령 뭐 고교 무상 교육도 있고 근데 이렇게 이제 공약 실천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있는 대로 국민들에게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 소통, 국민들의 이해를 좀 구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실천도 미흡했고 소통을 구하는 절차나 노력도 전혀 없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청와대가 잘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공약 말씀하셨는데 그 공약 얘기라면 제가 또 할 말 하고 싶은 말이 많죠. 네. 대탕평 인사도 하겠다고 그랬고 네. 많죠.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자, 우리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예, 뭐 외교안보 쪽에 그 좀 긍정적인 평가는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대통령께서 순방하고 나면은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을 상당히 여러 차례 보였었죠. 다만 조금 아쉽다 그러면 여전히 남북 관계가 조금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이 되고 있고, 네. 또 한일 관계가 지금 얼어붙어 있는데 이 양쪽 다 둘 모두 뭐 대통령께서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한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못한 점이라고 보면 저는 오히려 이런 걸 좀 꼽고 싶어요.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 달여 만에 이제 그 사과를 하면서 나온 대책 같은 것에서 예를 들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력한 충격적 발언인데 그것이 과연 충분한 고려와 논의 속에서 진행된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네. 전반적으로 볼 때 상당한 그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통한 그런 국내적인 어떤 국내 정치 어려움 속에서 아까 점수까지 매기라고 하셨으니까 점수는 또 교수들이 또 이 전문 아닙니까? 그렇죠. 변호사보다는 제가 좀 나을 것 같아요. B학점 정도는 줄 수 있겠다. B학점. 네. 근데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말이죠. 잘했다고 생각하는 비율하고 잘 못하고 있다고는 비율하고. 네. 지금 현상은 어떻습니까? 잘 못하고 있다가 더 많죠. 요새는 이제 D- 이하로 지금 내려간 뭐 거의 F학점 가까이 간 지금. 잘 못하고 있다가 더 많은 숫자로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소통이 조금 문제가 아니었나 이제 이런 것 같고요. 특히 정윤회 씨 지금 비선 실세 의혹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그 건의 본질도 결국은 대통령이 주변의 어떤 이 새누리당이라든지 또 야당과 소통이 부족하고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경로로 도대체 어떤 인사를 추천받아서 장관이나 총리를 지명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의혹이 크게 부풀려졌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해에는 대통령께서 소통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당 쪽으로 가볼까요? 여당의 가장 잘한 것과 잘못한 거.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홍성걸 교수님. 여당이 가장 잘한 거, 크게 기억나는 게 많진 않은데. 별로 어찌됐거나 세월호, 많진 않지만, 어찌됐거나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 세월호 조사 특위에다가 특검까지 달라는 여러 가지 그런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하여간 법과 원칙을 지켜서, 그야말로, 이 흐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거고요. 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청와대에 좀 끌려가는 모습이 너무 좀 많이 보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권 여당으로서는 청와대와 혹은 정부와 서로 당정 협의 또는 당청 협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가는 모습이 좋은데 그거보다는 조금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좀 어렵지 않았느냐. 뭐 네. 이런 것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김경진 변호사님. 저는 지금 새누리당이 잘한 것은 김무성 대표가 이제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결국은 일정 정도 혁신의 닷을 올렸다. 그래서 올 가을부터는 지금 새누리당에서 뭐 정기국회 시즌에 출판기념회 안 한 것 같거든요. 못하도록 했던 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 뭐 세비 동결이라든지 또 겸직금지 대상 확대라든지 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지금 선관위에 맡기도록 하겠다든지 어쨌든 국회 자체적으로 과거에 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이 혁신의 시동을 걸었다라는 측면은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이제 못한 것을 추려을 하면 딱히 올해만 못한 것은 아닌데 사실 국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서로 자기 지역구에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정말 뭐 쪽지 예산, 카톡 예산 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을 세우고 나서 제대로 썼는지 이 결산이나 감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 일이 사실은 국회 본연의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결산 오면 그냥 한 2, 3일 훑어보고 그냥 바로 덮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국회의원들로서 국회로서 의무를 100% 방기한 정도의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결산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것이 잘못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야당의 올해 가장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어느 부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이건 어려운 건데요. 야당의 잘한 것을 찾으려고 하면 참 이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뭐 꼭 이 성향이 달라서가 아니고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좀 아주 완전히 뭐 이렇게 뭐 좌고우면한다든가 혹은 뭐 왔다 갔다 한다든가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뭐 잘한 거 잘못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좀 편견일 것 같아서 그 요새 오만과 편견이 유행하잖아요. 오만하신 변호사께서 한번 편견은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로 잘하는 걸 찾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당 쪽에서 못하면 그 반사적 지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게 이제 야당으로 이렇게 귀결이라도 돼야 되는데 그것도 다 못 챙겨 먹었죠? 그런 수렴 절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국민들이 과연 이게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어떤 대안 세력이나 대안 정당으로 인식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제 굳이 이 야당으로서 잘했던 점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연초부터 지금 이 갑을 관계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을지로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령 뭐 백화점 판매사원들이 일정 정도의 그 판매 수량을 강제적으로 할당받고 그것 때문에 그 할당량 못 채우니까 롯데백화점 직원이 자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동네 소형 슈퍼 같은 경우 뭐 24시간 영업이 강제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야당이 좀 달라붙어서 상당 정도 좀 해소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을지로위원회 운영한 것은 잘한 것 같고요. 못한 건 너무 많아서 그건 이제 홍 교수님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역할 분담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자꾸 맡기시는데 뭐 해도 점으로 가는데 이제 지금 뭐 새정치연합은 지금 사실은 이 전당대회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비상체제입니다.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니까 뭐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 지난해 못한 거 자꾸 나무래봐야 뭐 하겠어요. 앞으로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좀 국민들께 좀 희망을 보이는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좀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한때 그 장애투쟁한다고 해서 툭하면 추천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정기국회에 들어와서 타협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법안도 많이 통과시키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전 점수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 왜냐면 워낙 궁지로 몰려가지고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나가고 싶어도. 제가 장애투쟁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비판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화의 정치를 시작하면 조금 올라요, 지지도가. 참 묘하더군요. 막 싸우면 지지도가 높아갈 것 같은데 안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이 특히 서민 여러 가지 입법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들 계속 미뤄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좀 짜증도 나고 뭐 그러셨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로 들어와서 일을 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높아지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금년 1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권을 바라보시면서 늘 논평도 많이 하시고 좋은 쓴소리들도 많이 해 주셨는데 참 입이 아플 정도 했죠? 할 얘기가 너무 많았죠. 근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게. 다사다난. 이게
가령 지금 통합진보단 해산 결정이 지금 12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최근 한 20, 30년 사이에 정당 해산 선고가 나온 국가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과거 독일만 해도 지금 40년, 50년 전에 지금 나온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정말 대한민국이 다이나믹 코리아고 그만큼 혼돈의 정치가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물론 이제 거의 유일하고 하지만요. 또 통진당처럼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슨 국가기관시설 폭파 논의한 정당도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특수성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 사회의 진보 좌파들이 정말로 좀 선명성 있게 재정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보수 우파하고의 어떤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위치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오히려 더 가져봅니다. 네, 재정비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번에는 야당 먼저 얘기하고요. 여당 얘기하고 청와대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야당 특히 이 새정치민주연합 어떻게 재정비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재정비가 될지는 조금 이제 그 과정을 저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경진 변호사님. 네, 당대표 경선 과정이니까. 그런데 문재인 지금 의원이 상당히 배수진을 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본인 출마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친노라고 하는 개파는 반드시 해체하겠다. 그다음에 2016년 총선에서 만약에 패배하게 된다면 본인의 정치적 역할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이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정도 보면 정말로 결기를 가지고 지금 당 개혁에 들어와 있다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문제는 대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된다고 치면 되신 이후에 이제 현실적으로 본인이 그걸 개혁하는 그 실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그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그 어떤 의원 한 명 한 명의 어떤 기득권을 깰 만한 어떤 역량을 정말 이렇게 번쩍번쩍 이렇게 발휘할 수 있으실지. 친노 수장이 친노 개파를 해체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친노 개파를 해체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국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수권 가능성 자체를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네. 홍성걸 교수님? 새정치연합은 이제 누가 되더라도요. 지금 양강 체제가 됐는데 누가 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과제에 놓일 것은 분명하거든요. 우선, 재보궐선거가 지금 갑자기 이제 통진당 해산이 되면서 툭 튀어나왔는데 이 세 군데가 다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세 군데에서 특히 이제 정동영, 전 당회장이나 아니면, 천정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다 만약에 출마한다 이러고 있는데 당에서 나간다고 지금 하는 얘기도 가끔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내느냐 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두 분 다 리더십을 가지고 계파를 해체하든 이 갈등을 경쟁으로 선의의 경쟁으로 이루어내든 간에 뭔가 방향 전환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기가 지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당한 어려운 과제는 안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이 나서는 건 지극히 제가 보기엔 당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당대표로 이렇게 나선 분들을 보면 사실상 당내 기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또 밀려 올라간 경우가 많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올라간 경우에는 본인이 리더십을 가지고 무슨 리더십을 발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조차 마련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단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이전에 잠시만 한 말씀만 드리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계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친이 친박 문제가 있고 이쪽은 친노 비노 문제가 있고. 근데 이 계파 문제의 본질은 결국은 공천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이 공천을 한 시점에서 누가 이게 공천권을 잡고 있느냐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건데 박지원 의원이 다행히 지금 이 완전 국민 참여 경선제로 가겠다라는 공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천심사위원회 자체를 없애버리고 워낙 자격이 없는 사람만 배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경선에 참여시켜서 국민 참여 경선으로 가겠다. 근데 그 공약을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지난번 당대표 경선 때 똑같이 내놨거든요. 보면. 그래서 여야 간에 이 국민 참여 경선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있어 보인다. 과연 될까요?
그건 두고 봐야겠지만. 네. 네. 자, 여당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새누리당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공천권은 다 놓겠다고 했으니까 우선 약속은 한번 믿어보고요. 근데 왜 갑자기 연말에 좀 무슨 친박 비방 얘기가 이렇게 크게 나옵니까? 그 사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12월 19일 날 대통령이 비공개로 이제 새누리당의 친박계 의원 7분하고 이제 만찬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보기 나름인데 이게 뭐냐면 대선 2년이었었어요. 2주년.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녁을 같이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거 이후에 여의도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따로 모임을 가지면서 이제 김무성 대표를 성토하는 성토의 장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비락식으로 상당한 오해를 받기 시작을 했고 또 친박계가 지금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강한 견제가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계파 정치를 청산하겠다는 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으십니까?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있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요. 정치라는 건 본래가 계파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당이라는 것도 사실은 파벌 아닙니까? 팩션, 파벌에서 나온 게 정당이에요. 같은 뜻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정당 내에서, 하나의 정당 내에서 서로 뜻을 달리하거나 뭐 노선을 달리할 경우는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이제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분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냥 사람끼리끼리 아름아름으로 연고로 분석이 하고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비난하는 거죠. 내세울 때는 또 전혀 연고 얘기 안 합니다. 생각 가지고 얼마든지 그 정당화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 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보기에는 뭐 여기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성토하는 걸 보면서 이게 새누리당 내에 소위 친박계가 자꾸 지금 흩어지는 게 좀 약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대선 이후에 상당히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소위 친박계가 중심이 돼서 당내 경선에서 이긴 게 거의 없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청원 대표 아주 뭐 졌죠. 다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이 당으로 복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에 남은 게 이제 원내대표 선거인데 원내대표 선거에서 만약에 이주영 의원이 낙선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국회 내의 교두보를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결과가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친박계를 결집시키려는 그런 반작용의 어떤 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어느 쪽이 뭐 양쪽이 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걸 너무 그렇게 계파 정치로 비난할 것이 아니고 좀 두고 보면서 다만 정도가 좀 지나치면 국민들이 그만큼 또 이제 비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되겠죠. 저는 대통령하고 결국은 친박계 의원들하고 일정 부분 이해관계가 지금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령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정윤회 씨 문건 사태가 나오고 나서 당에서 주동적으로 뛰면서 이 대통령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당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서운하다. 그래서 당에서 결국은 이제 본인 대통령 뜻대로 움직이는 어떤 친위 당이 돼야 되는데 김무성 대표가 있는 한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에 대한 어떤 섭섭함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김무성 대표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대통령이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느낌을 하나 받았고요. 막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흔들리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의도 연구소 소장을 지금 이렇게 비박계로 지금 임명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박세일 씨를. 근데 이 여의도 연구소가 이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통계 수치라든지 어떤 당의 공천에 관한 기본 어떤 이론을 깔아주는 데이기 때문에 비박계가 공천에서 학살이 된다고 한다면 여의도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인해서 학살될 가능성이 있다. 친박계가 학살이 된다면. 그래서 친박계 의원들은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시간이 한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짧게들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각 같은 거 해야 됩니까? 아니면 또 3인방 무슨 비서실장보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개각의 수요는 좀 있죠. 우선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지금 돌아와서 빈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정홍원 총리도 지금 2년 이상 됐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 청와대 내부의 이제 비서실에서도 지금 김기춘 실장이 상당히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요는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무슨 국면 전환을 위한 개각
생각이나 이런 건 안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도로 이제 맞아서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정윤회 문건사에서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는 문제를 많이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얘기는 그분들이 무슨 범죄가 있어서 범죄 사실이 증명이 돼서 물러나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정치적으로 볼 때 대통령이 소위 저녁 이후에 여러 가지 일정이나 혹은 만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보다 더 확대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지난 2년 동안 보니까 이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만한 역할을 못 해주더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교체 수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경진 변호사님.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이 문고리 권력 3인방은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대통령하고 한 몸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국정 파악 능력이나 국정 소화 능력이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국정 통치 능력하고 직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좀 더 현명하고 뛰어난 사람으로 조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런 이 통치권이라는 위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총리 그다음에 비서실장 이런 걸 좀 바꿔줘야만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더 확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새해 대한민국 정치판이 좀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대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성걸 국민대학교 교수, 김경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나눈 새 남자의 정치 수다였습니다. 유호정 씨, 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이에요? 끊임없이 기록을 깨는 평생금융. 아낌없이 이웃에게 돌려주는 나눔금융. 흔들림 없이 신뢰를 지켜온 서민금융. 한마디로 대한민국 생활금융.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네, 새해에는 어떤 뉴스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0743번님께서는 새해는 을미년이라고 하는데 을이 미소 짓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0806번님께서는요. 새해는 소통하는 대통령, 정책으로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해 개혁하는 공무원에 대한 뉴스가 듣고 싶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4325번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그리고 0806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안홍진, 이택상,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재훈이었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마지막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에도 변함없이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